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 본 적 있으신가요? 가진 것 하나 없이 비좁고 허름한 단칸방에 살면서도 거친 찻잔을 쥐고 있는 표정은 깊은 물처럼 한없이 고요한 사람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가 현실에 무감각해졌거나 운명에 체념해버렸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모르실 겁니다. 그 고요함, 뼛속까지 스며있는 그 결핍을 두려워하지 않는 단단한 마음이야말로 그 사람이 훗날 큰 길로 나아갈 때 가장 강력하고 든든한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요. 반면에 지금 이 순간에도 불안해하며 끊임없이 무언가를 향해 달리고 갈망하지만 어째서인지 늘 푹신한 솜 위를 걷는 것처럼 발을 헛디디는 듯한 기분이 들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듣고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풍요로움은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고요한 땅에서 스스로 자라나는 것이라고요. 이쯤 되면 마음을 편안히 하라는 말, 나도 다 안다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정말 알고 계신가요? 아신다면 어째서 매일 밤 잠들기 전 눈이 시리고 아플 때까지 스마트폰 화면을 넘겨보고 계실까요? 머릿속에는 온통 남들이 나보다 잘 사는 모습, 남들이 나보다 돈을 많이 버는 모습, 남들의 화려한 삶에 대한 생각뿐입니다. 혼자 가만히 앉아있을 때 밀물처럼 밀려오는 그 텅 빈 공허함에 숨이 막혀 결국 또다시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누군가와 말을 섞고 자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려 억지로라도 바깥에 소음을 만들어내는 이유를 정말 아시나요?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가리켜 업력이 새어나간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복과 운, 그리고 삶의 무한한 가능성들이 여러분의 불안한 생각 하나하나와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충동 한 번을 타고 마치 모래시계의 모래처럼 조금씩 새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똑같은 출발선에서 똑같이 빈손으로 시작했음에도 어째서 한 사람은 결국 자신만의 거대한 세계를 피워내고 다른 한 사람은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등골이 서늘해지실지도 모릅니다. 그중 한 사람에게서 여러분 자신의 그림자를 발견할 테니까요. 하지만 제발 꼭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단 한 푼의 돈도 들지 않고 외부 조건을 바꿀 필요도 없이 매일 아주 짧은 시간만으로 여러분의 내면, 주파수를 바로잡고 큰 길로 나아가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시작하기 전에 댓글창에 깊은 물결이라고 4글자를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단순한 거칠애가 아닙니다. 이 4글자를 적어 내려가는 순간 여러분의 무의식은 나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라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심는 첫 번째 힘의 씨앗입니다. 자, 마음의 준비가 되셨다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중기, 남쪽 지방에 진주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 진주는 비단 장사로 유명한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강 양쪽으로는 비단 가게들이 빽빽하게 늘어서 있었고 매일 동이 트기도 전부터 짐을 실은 배들이 물안개를 가르며 오갔습니다. 마을 전체가 늘 눅눅하고 바쁜 숨결로 가득 차 있었죠. 그 마을 가장자리 외진 골목 깊은 곳에 진우라는 23살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15살의 아버지를 병으로 여의고 홀로 남겨진 그에게 남은 건 녹슨 조각칼 몇 자루와 장인의 손은 양반의 돈보다 귀하다 라는 아버지의 유언뿐이었습니다. 진우가 아버지에게 배운 기술은 큰 현판을 깎는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아주 세밀한 미세 조각이었습니다. 손가락 2마디도 안 되는 작은 나무 토막 위에 상과물, 사람과 꽃과 새를 조각하는데 나뭇잎 하나에 새겨진 인맥까지 선명하게 파내는 아주 정교한 일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비단 장사처럼 돈이 빨리 도는 일도 아니었고 대장장이나 목수처럼 매일 일거리가 끊이지 않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입에 풀칠하기도 벅찬 일이었죠. 그가 살던 방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좁았습니다. 3평도 채 되지 않았고 진흙과 짚을 섞어 바른 벽은 오래되어 구석마다 짙은 녹색 이끼가 껴 있었습니다. 창호지는 그가 한 장 한 장 덧붙인 것이라 겨울에 매서운 바람이 불 때면 창문이 부풀어 오르며 마치 밖에서 무언가가 거친 숨을 쉬는 듯한 낮고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전 재산이라고는 낡은 나무 책상 하나, 조각칼 몇 자루, 기름 등잔 하나, 그리고 창가에 놓인 반 토막짜리 나무 재료가 전부였습니다. 이런 곳, 이런 처지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마 불안해하며 내 인생은 끝났다고 좌절하거나 왜 남들은 강가 번듯한 큰 집에서 맛있는 걸 먹고 사는데 나만 이런 끔찍한 곳에 갇혀 있어야 하냐며 억울해할 것입니다.
마음만 앞서서 오늘은 비단 가게에 가서 잔심부름이라도 할까? 내일은 나루터에서 짐을 나르면 품삯이 괜찮다던데. 모레는 어디서 물건을 떼어다 팔면 큰돈을 만질 수 있다더라 하며 이리저리 기웃거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하루는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날이 밝으면 일어나 작은 솥에 죽을 끓여 짠지 한 조각과 함께 먹습니다. 그러고는 그 낡은 나무 책상 앞에 앉아 기름 등잔에 불을 켜고 그 나무 토막을 불빛 아래 놓은 뒤 조각칼을 들고 일을 시작합니다. 그 등잔불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따뜻한 노란빛은 아주 가냘파서 그의 숨결에 따라 가볍게 떨립니다. 불빛은 오직 그의 손과 그 나무 토막만을 비추고 방 안의 나머지 공간은 모두 짙은 어둠에 잠겨 있습니다. 오직 그와 나무 토막만이 그 작은 빛의 둥지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 조각한 것은 참새였습니다. 귀한 새도 아니고 흔히 길가에 날아다니는 평범한 참새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주 조심스럽고 느리게 깎았습니다. 깃털 한 가닥을 파내는데 아침 내내 걸리기도 했죠. 파내고 다듬고 다시 고치고 파내며 손가락 끝으로 미세한 굴곡을 느꼈습니다. 이 곡선이 맞게 들어갔나? 이 선이 살아 숨쉬고 있나?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걸 다 만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온전히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 느낌이 어떤 것인지 아시나요?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도, 자신이 가난하다는 사실도, 쌀과 소금이 떨어져 간다는 것도, 종이가 덧발라진 낡은 창문도 모두 잊어버리는 상태입니다. 온 마음과 의식이 오직 조각할 끝, 그 하나의 점으로 완전히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한없이 작아지면서도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존재가 됩니다. 바깥 세상은 여러분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집니다. 마음속에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충만함이 차오릅니다. 그 만족감은 배불리 밥을 먹었을 때보다 훨씬 더 생생하고 진짜 같습니다. 마음의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이를 흔들림 없는 고요함이라 부르고, 마음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를 완전한 몰입이라 부릅니다. 사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바깥의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진우는 그렇게 꼬박 3년을 보냈습니다. 그 3년 동안 그는 벼락부자가 되지도 유명해지지도 않았고 아무도 그를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나무를 살 돈이 없어 이리저리 빌려야 할 때도 있었고 며칠 내내 책상 위에 짠지와 흰 죽만 오를 때도 있었습니다. 골목을 지나던 마을 사람들은 가끔 그의 방 창문에 어른거리는 불빛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나무 깎는 바보는 도대체 뭘 바라고 저러고 사나. 하지만 눈치채셨습니까?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3년째 되던 해, 진우의 눈빛에는 그 거리에서 비단 장사를 하는 상인들에게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무언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장부에서 돈이 오가고 매일 웃음을 파는 상인들은 겉보기엔 화려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늘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고 다음 기회를 향해 언제든 덮칠 준비가 된 굶주림이 보입니다. 반면 진우의 눈은 고요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아주 깊은 우물처럼 말입니다. 이런 단단함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그 등잔불 아래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칼끝으로 한 땀 한 땀 새겨낸 것입니다. 그리고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진주마을의 수도 한양에서 내려온 객주가 들렀습니다. 그는 정교하고 신기한 공예품만 전문적으로 사들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연히 그 좁은 골목을 지나던 그는 진우의 창가에 놓인 나무 참새를 보고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는 창밖에서 그 작은 참새를 아주 오랫동안 쳐다보았습니다. 엄지손가락만 한 크기였지만 깃털이 뻗어나간 결이 하나하나 생생하게 살아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그 두 눈이었습니다. 바늘끝만큼 작은 두 개의 점일 뿐인데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금방이라도 푸드덕 날아오를 것처럼 영혼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객주는 그날 진우의 방으로 들어갔고 두 사람은 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날 이후 진우의 나무 조각들은 한양에서 가장 좋은 상점들에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훗날에는 궁궐의 높은 귀족들의 수장고까지 들어갔고 그의 이름은 그 바닥에서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중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이 기억하길 바라는 건 진우가 훗날 부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은 그 3년 동안 거친 찻잔을 들고 있던 그 표정, 결핍을 두려워하지 않던 고요함, 칼끝에 완전히 빠져들었던 그 충만함, 외부 세상의 번잡함과 완전히 끊어냈던 그 단단한 힘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그의 인생이 진정으로 시작된 지점입니다. 객주가 방에 들어온 날이 아니라 처음 자리에 앉아 등잔불을 켜고 칼을 쥐고 온 마음을 다해 그 참새를 깎기 시작했던 바로 그 순간 말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끝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이야기의 진짜 무서운 부분은 이제부터입니다. 같은 마을, 같은 시대였습니다. 진우가 살던 골목에서 대각선으로 3블록 떨어진 곳에 주환이라는 청년이 살았습니다. 주환의 출발선은 진우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아버지가 마을에서 작은 옷감 가게를 하셨기에 큰 부자는 아니어도 온 가족이 먹고 사는 데는 걱정이 없었죠. 주환은 어려서부터 똘똘하고 눈치가 빨랐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 맞게 말을 잘해서 다들 이 아이가 커서 한자리 할 거라고 칭찬했습니다. 주환이 20살을 갓 넘겼을 때 아버지는 가게를 그에게 맡겼습니다. 그때 그는 제법 위기양양했습니다. 매일 마을을 누비며 발도 넓었고 친구도 많았으며 소식도 빨랐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큰 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요새 말로 하면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하는 병입니다. 장부 앞에 아침 나절만 앉혀두어도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그의 눈은 늘 밖을 향해 힐끔거렸습니다. 강 건너에 세배가 들어왔는지 거리에 무슨 새로운 소문이 도는지 살폈습니다. 머릿속엔 늘 10가지 일이 담겨 있었죠. 이 일이 끝나기도 전에 저 일로 마음속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무언가를 진심으로 좋아해 본 적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한때는 글씨 쓰는 것을 좋아했고 새를 기르는데 푹 빠지기도 했으며 바둑에 미쳐 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든 3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글씨는 보름쯤 쓰다가 실력이 늘지 않는다며 집어치웠고 새는 한참 기르다 별 볼 일 없다며 팽개쳤습니다. 바둑은 그나마 오래 했지만 한 판이라도 지면 짜증을 내며 기분이 상해 바둑판을 엎어버렸습니다. 그는 온전히 빠져드는 몰입의 감각을 찾지 못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고요하고 든든한 만족감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만족감은 오직 밖에서만 올 수 있었습니다. 남들의 부러워하는 시선 속에서, 수지 맞는 거래를 성사시켰을 때의 통쾌함 속에서, 남과 말싸움에서 이겨 콧대가 높아지는 데서만 만족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속이 텅 빈 사람입니다. 그가 나쁘다거나 게으르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부지런했고 똑똑했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속이 비어 있었습니다. 내면의 단단한 중심이, 그 깊은 우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바깥 세상으로부터 자극받고 인정받고 채워져야만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지치고 피곤한 일인지 아십니까? 밑빠진 독과 같습니다. 물을 부어도 붓는 족족 새어나가니 쉬지 않고 계속 물을 부어야 하고 새로운 물길을 찾아 헤매야 합니다. 왜냐하면 단 한순간이라도 멈추면 그 무섭고 끔찍한 공허함을 마주해야 하니까요. 옷감 가게를 하던 몇 년 동안 주환은 수없이 많은 일을 벌였습니다. 무명옷이 비단보다 이윤이 많이 남는다는 소문을 듣고 무명을 잔뜩 들여왔다가 그의 장사를 크게 망치며 돈을 날렸습니다. 나루터 쪽에 남쪽에서 들여오는 향료를 팔면 돈이 된다는 말에 친구를 끌어들여 투자했지만 배가 도적을 만나 피같은 돈을 몽땅 잃고 말았습니다. 그 일로 도업하던 친구와 크게 다투며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고도 또 다른 친구를 찾아가 더 좋은 기회가 있다며 이리저리 뛰어다녔죠. 이렇게 이리저리 부딪히고 발버둥 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운이 나빠서일까요? 하늘이 그에게만 불공평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의 주파수가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늘 초조하고 불안한 사람은 그가 내뿜는 주파수가 좋은 기회와 든든한 귀인들을 다 밀어내버립니다. 오히려 자신과 똑같이 들뜨고 조급한 사람들만 끌어당겨 서로를 갉아먹게 만듭니다. 이것은 알 수 없는 미신이 아닙니다. 바로 마음의 법칙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일으키는 생각 하나하나, 여러분의 감정 주파수가 바로 원인이 됩니다. 마침내 맺어지는 결과는 반드시 그 원인과 똑같은 모양새를 띌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씁쓸한 것은 훗날 주환이 한양의 그 귀한 상점거래 장부에서 진우의 이름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제야 그는 골목 구석 낡은 방에 살던 그 바보 같던 청년이 진작에 저 멀리 넓은 길로 나아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주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을 겁니다. 내가 그보다 출발도 좋았고 내가 더 똑똑하고 아는 사람도 훨씬 많은데 나는 이렇게 몇 년을 뼈 빠지게 발버둥 쳤는데 왜 아직도 제자리인가? 아무것도 안 하고 바보같이 굴던 저 사람은 오히려 큰 길에 올랐단 말인가?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진실입니다. 겉보기에는 진우가 손재주가 좋아서 객주라는 귀인을 만난 운이 좋아서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손재주는 껍데기일 뿐이고 귀인은 그저 인연이 닿은 끈일 뿐입니다. 진짜 원인은 바로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 기름등잔 아래서 3년 동안 참새를 깎으면서도 조급함 한 점 없던 그 단단한 힘입니다. 그것이 진짜 원인이었습니다. 그 마음의 뿌리가 없었다면
객주가 방에 들어왔더라도 그저 서둘러 성공하고 싶어 안달이 난 어떻게든 그 줄을 잡아보려는 가벼운 청년만을 보았을 것입니다. 살아 숨쉬는 듯한 참새 조각상도 깊은 우물 같은 눈빛을 가진 진우도 보지 못했겠죠. 귀인은 절대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러 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귀인은 주파수가 맞는 사람을 이끌어주러 오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꼭 가슴 깊이 새겨두십시오. 마지막 진실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큰 길로 나아가기 전, 바로 지금 여러분의 자세가 모든 것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아직 성공하지 못했을 때, 아주 사소한 일상 속에서 마치 왕처럼 온전하고 넉넉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셨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마음을 기울이는 아주 작은 일에 완전히 빠져들어 외부의 조건에 기대지 않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충만함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주파수는 이미 올바르게 맞춰진 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것은 그저 시간 문제일 뿐이죠. 하지만 할 수 없다면, 지금 잠시도 가만히 앉아있지 못한다면, 혼자 고요히 있는 것이 견딜 수 없이 괴롭다면, 만족감을 언제나 밖에서만 구해야 한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부지런히 뛰어다니고 발버둥 쳐도 그 밑빠진 독은 영원히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참된 운명의 변화는 절대로 밖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마음속 깊은 그 우물을 파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한마디만큼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얻어가실 가장 중요한 수학입니다. 결핍 속에서 길러낸 고요한 힘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도 없고 누가 가르쳐 줄 수도 없습니다. 오직 매일매일의 평범하고 고요한, 남들이 보기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아주 사소한 일들을 통해 스스로 조금씩 갈고 닦아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말씀은 다 알겠는데 그럼 당장 뭘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실 겁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자 제가 가장 진심으로 대답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좋은 이야기를 듣고는 고개를 끄덕이고 짧은 한숨을 쉰 뒤 영상을 끄고 나면 또다시 예전과 똑같은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변하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이 거대한 변화가 실은 아주 작고 사소한 문턱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드릴 이 방법을 마음 집중 연습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름이 거창하다고 지레 겁먹지 마십시오. 먼 산에 절에 갈 필요도 없고 다리를 꼬고 앉을 필요도 없으며 복잡한 훈련법을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단 하나, 이렇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진정으로 마음이 끌리는 아주 작고 사소한 일 하나를 찾으십시오. 주의하세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남들이 보기 좋아 보이니까 억지로 하는 일 말고 생각만 해도 마음 한구석이 작게 설레고 기분 좋아지는 일이어야 합니다. 차를 한 주전자 끓이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차를 마시기 위해서나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물이 끓어오르는 과정을 지켜보고 한 줄기 향기를 맡으며 마음이 차분해지는 그 과정 자체를 느끼는 겁니다. 글귀를 한 줄 따라 적는 일도 좋습니다. 글씨 연습을 위해서나 남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펜촉이 종이에 닿을 때의 그 사각거리는 마찰감, 먹물이 하얀 종이 위로 둥글게 번져가는 그 넉넉한 느낌이 마음 한구석을 꽉 채워주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창가에 놓인 화분의 식물을 가만히 관찰하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은 새 잎이 돋았는지, 그 새 잎은 노란색인지, 연두색인지, 아니면 약간 붉은빛이 도는지 직접 보고 만지며 생명이 자라나는 그 미세한 움직임을 온몸으로 느껴보는 겁니다. 그저 이 작은 일 하나에 하루 5분 혹은 15분 정도만 내어주십시오. 긴 시간도 필요 없습니다. 단, 이 시간 동안 반드시 지켜야 할 철칙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생각은 일절하지 마십시오. 스마트폰도 내려놓고, 머릿속 잡념도 내려놓고, 밀린 영수증도 내려놓고, 내일의 걱정도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오직 여러분 자신과 그 일, 단둘이서만 온전히 그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처음 해보시면 아마 몸이 베베 꼬이고 몹시 불안해질 것입니다. 5분도 채 지나기 전에 머릿속에서는 당장 처리해야 할 더 중요한 일들이 7, 8개씩 튀어나올 겁니다. 이렇게 금쪽 같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사치스럽고 죄책감이 들기도 할 겁니다. 아주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여러분의 무의식은 이미 조급함에 너무 깊이 길들여 있어서 오히려 불안한 상태를 편안하게 느끼고 낯선 고요함을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잡념들과 맞서 싸우지 마십시오. 그저 하던 일을 계속하십시오. 물을 끓이고 글씨를 쓰고 식물을 바라보십시오. 잡념이 튀어오를 때마다 마음속으로 가볍게 속삭여 주십시오. 네가 거기 있다는 건 알겠지만 지금은 네가 나설 시간이 아니야.
그러고는 다시 부드럽게 시선을 원래 하던 일로 되돌려 놓으십시오. 도대체 이 단순한 행동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 행동을 한번 반복할 때마다 여러분은 무의식을 훈련시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고요히 머물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바깥에 자극이 필요하지 않다. 나는 내 안에서 스스로 충만함을 찾을 수 있다. 하루에 한 번씩 이 연습을 한다고 해서 일주일 만에 하늘이 두 쪽 나듯 큰 변화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 달, 세 달이 지나고 나면 일상에서 문득 조급하고 화가 나는 순간이 닥쳤을 때 여러분에게 새로운 능력이 생겼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화를 내거나 당황하는 대신 잠시 멈춰 설 수 있습니다. 당장 반응하지 않고 먼저 내면의 깊은 우물로 돌아가 상황을 맑은 눈으로 들여다본 뒤에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알아차림이라 부르고 심리학에서는 감정조절 능력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이것은 훨씬 더 현실적인 이름을 갖습니다. 바로 찾아온 기회를 온전히 내 것으로 쥐는 능력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귀인이 찾아오고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사람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여러분은 진우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주안의 모습일까요? 진우가 까다로운 객주를 사로잡을 수 있었던 건 말주변이 좋아서도, 자기를 그럴싸하게 포장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뿜어내던 고요함, 굽히지도 뽐내지도 않으며 내면 깊은 곳에서 배어나오는 묵직한 힘 자체가 어떤 화려한 말솜씨보다 훨씬 강력한 무언의 언어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주안이 똑같은 객주를 만났더라면 어땠을까요? 눈빛에서부터 줄줄 새어나오는 그 초조함과 굶주림 때문에 객주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을 쳤을 것입니다. 사람을 차별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본능입니다. 우리는 모두 단단하게 중심이 잡힌 사람에게는 저절로 끌리고 얄팍하게 들뜬 사람에게서는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매일 짧게 가지는 이 몰입 훈련은 겉보기엔 그저 사소한 소일거리 같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의 내면 주파수를 처음부터 다시 맞추는 거대한 작업입니다. 언젠가 맞이할 큰 무대에 오르기 전에 성공한 뒤에도 흔들리지 않을 영혼의 바탕을 미리 다져놓는 훈련입니다. 작은 일에서 고요히 몰입할 수 있는 사람은 큰일 앞에서도 허둥대지 않습니다. 가난할 때도 마음만은 넉넉하게 왕처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훗날 벼락부자가 되어도 결코 길을 잃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는 결국 똑같은 일이고 똑같은 능력이며 하나의 같은 우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이고 싶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누린다는 뜻의 옛말에 대해서입니다. 많은 분이 이 말을 들으면 첫 반응으로 불편해하십니다. 현실에 체념하라고, 가난을 참고 견디라고, 욕심도 내지 말고 발버둥 치지도 말라는 뜻으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가난을 사랑하라는 뜻도 결핍이 훌륭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그곳에 아직 닿지 못했더라도 지금 당장 이 순간만큼은 바깥의 조건에 얽매이지 않고 진짜 맑고 순수한 기쁨을 찾아낼 수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그 맑고 순수한 기쁨이야말로 여러분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진짜 연료입니다. 불안과 초조함은 사람을 억지로 달리게는 하지만 결국 자신을 갉아먹고 비뚤어진 길로 질주하게 만들어 끝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만듭니다. 반면 내면에서 조용히 피어오르는 열정, 무언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느껴지는 그 고요한 감각이야말로 태울수록 더 맑고 오래가며 끝없이 타오르는 깨끗한 에너지입니다. 불안으로 자신을 채찍질하는 사람은 언젠가 완전히 타버려 주저앉고 맙니다. 하지만 사랑과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그 자체로 끝없는 연료를 품고 있어 앞으로 나아갈수록 더욱 든든한 힘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 이 영상에 어떤 한마디가 꽉 막힌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풀어주었거나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불안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을 소중한 친구에게 이 영상을 나누어 주십시오. 불교에서는 지혜를 나누는 일을 법보시라고 합니다. 법보시의 공덕은 재물을 나누어 주는 것 못지않게 귀하고 중대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 좋은 씨앗 하나를 다른 이의 마음에 심어줄 때 그 씨앗이 뿌리 내리며 여러분 내면의 밭에 심긴 씨앗 역시 더욱 따뜻한 햇빛과 맑은 물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듣기 좋으라고 하는 발림말이 아닙니다. 원인과 결과가 작동하는 엄연한 우주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이 지혜를 귀하게 대하는 만큼 지혜 역시 여러분을 귀하게 대접할 것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